노동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세수의 한 76%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가 세수의 91.7%를 납부한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상위 0.15%가 11%를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면세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면세 비율이 46.5%인데요. 이렇게 일부 계층에 세수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제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누진적이거든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팩트가 뭐냐면은 세금을 내는 베이스가 조금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45.6%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55% 내는데 또 일부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세수 집중도가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세금 정책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구조 하에서는 증세를 하더라도 더 거둘 수 있는 세수의 어떤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 그 진술의 요지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과 법인과 개인이 그만큼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들의 기여를 거꾸로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상위 1% 법인이 전체 세수의 75.9%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네. 65만 개 법인 중에 네. 1%가 그거를 다 낸다는 얘기는 세금 낼 수 있는 기업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업의 국민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뉘앙스인데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예. 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큰 기여를 하는 거죠. 보면은 만약에 그 삼성 현대로 해서 뭐 양국화 얘기하는데 삼성과 현대가 없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사실.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세수가 집중도가 지나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얘기는 네.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인과 네. 개인이 그만큼 소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죠? 네네. 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소득에 법인의 소득이 됐든 개인의 소득이 됐든 집중도가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양극화의 문제겠죠. 양극화 결과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양극화라도 볼 수 있는 거죠.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 양질의 양극화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가 나타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러면 뭐 스티브 잡스 나타나서 스티브 잡스로 인한 양극화는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게나 들어볼게요. 그 양질의 양극화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최근에 이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우리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네. 한 뭐 4명 이상이 월 임금이 2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알고 계시죠? 네네네. 아마 이 상위 0.1%에 있는 그 소득이 소득 분포 한가운데 있는 노동자들 소득에는 30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 그러면은 저는 왜 이렇게 법인과 몇몇 그 개인들에게 소득세, 세금이 집중되어 있는지 저는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양질의 양극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포장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양극화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요. 노조가 사실상 자기의 어떤 생산성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에서는 양극화가. 자, 교수님, 제가 뭐 노동시장이 경직화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네.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그 말씀하시는 노동시장의 경직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이 33%, 650만이 넘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들이 어찌 보면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비정규직 33%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90%는 노조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을 한번 볼까요? 대기업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사회입니까? 그분들 언제든지 희망퇴직으로 잘려나가요. 심지어는 요즘은 희망퇴직도 없이 목돈 쥐어주고 나가라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엉뚱한 데 배치시키면서 잘라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인데 더 이상 어떤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10%의 조직이 안 되는, 다시 조직률이 10%가 안 되는 노조들이 너무나 많은 파일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하는 것이 양극화를 갖다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일을 가져가나요? 많이 최근에 갖고 가죠. 볼까요?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
이건 점점점 줄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업 소득은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데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다는 얘기 뭡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으시려면은 가계부채는 없어야 되고 그들이 저축률도 높아져야겠죠. 기업소득보다는 가계가 가져가는 소득도 높아야겠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는 거랑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지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보세요.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임금 차이요. 그것이 양극화 진정한 원인입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교수님이 잘못 보시는 겁니다. 글쎄 이 뭐 보는 경제 시각에 파이가 따라서 있는데요. 그 파이는 저성장 시대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따지면 거의 뭐 마이너스로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같은 파이에서 기업이 먹어는 몫은 점점 더 커지고 가계의 몫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 중에 누가 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일정한 비율이고 가계의 몫도 일정한 비율이라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 맞겠죠. 근데 기업이 아니지 지금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가구가시요. 그러면은 기업이 어떤 그러기 때문에 소득이 정부의 늘면은 역할이 그다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급여로 나가고 그다음 협력업체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사실상 기업이 살찌고 그 결과 기업 빼놓고 나머지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근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정밀한 얘기를 임금 좀 해야 될 것 노동자 같습니다. 100명 중에 4명 이상이 월 200만 원도 안 돼요. 그건 양극화 원인이 바로 1,400조예요. 정규직이 너무나 많은 걸 갖고 가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죠. 양질의 양극화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눈 뜨지 않고 눈 감고서 어떻게 계속 낙수 효과만 그러니까 얘기를 하십니까? 낙수 효과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없다면은요. 그러면은 거제의 그 사람들이 아무 걱정이 없겠네요. 왜? 대우 조선 해양이 나빠지니까 낙수 효과 때문에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건 모든 경제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양질의 양극화 뭘 스타가 나타나서 스티브 잡스는 양질의 양극화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서 간과된 것이 노조의 어떤 파행적인 파이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거 이거를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가 해소되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충기를 통해서 더 논쟁을 하시죠. 일단 한번 돌고. 예. 자, 우리 강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 의뢰 우리 김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분당구의 김병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청회인데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이 다 학자분들이시고 나름대로 우리 사이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주고 저희는 배우고 그럼으로써 양측의 그 벌어진 의견이 가운데로 수렴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공청회 같은데 저희 교수님들 발언이나 책을 보면 너무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정치적 구호성 낱말들도 나열돼 있고 정치는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학자고 학자들은 그 낱말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선심성, 구호, 포퓰리즘 이런 단어들 막 나열이 돼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공청회가 왜 공청회를 할까 이런 참 그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 교수님 책을 페이퍼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람 중심 투자를 수당 지급에 불과하다. 구호뿐인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구호뿐이다. 그다음에 성장보다 포퓰리즘을 강화했다. 선심성 수당 예산이다. 뭐 이런 낱말들 나열되어 있고요. 우리 조동욱 교수님 보면 양극화를 과장해서 편향적으로 예산을 짰다. 뭐 이런. 글쎄 우리가 과연 국민들이 이 평가에 동의를 할지 우리가 이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들음으로써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득은커녕 일방적 단어와 용어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자극만 하고 이런 그 공청회를 과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 비판을 정말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제된 단어와 언어로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좀 설득을 하는 그런 우리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비판하는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내년도 예산안이 소득 주도 성장에만 예산을 집중시킨 그런 예산으로 폄하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관련 예산
그 앞에 물론 혁신이란 두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성장 관련 예산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육과 복지보다 성장 관련 예산이 많은 나라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들 페이퍼를 보면 그런 거는 또 평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비판을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그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마치 퍼주기식, 포퓰리즘 그리고 선심성 이런 단어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자극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충 찾아봤어요. 성장 관련된 예산이 무지 많더라고요. 혁신 생태계로의 재편, 제4차 산업혁명 R&D 투자, 스마트 공장 보급, 그다음에 창업 공간의 확대, 규제의 혁파, 그다음에 혁신 자본의 공급 확대, 그다음에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보유 데이터 민간 개방 등등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좋은 예산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지난 그 8년간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낙수 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때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 8년간은 그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새로운 정부를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리더인 학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시면서 새로운 제안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정말로 아쉬운 측면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반 전인가 두 달 전에 슈레더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슈레더 총리가 독일의 새로운 그 경제 강국을 만듦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받고 있죠. 근데 그분이 국회에 오셨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혹시 교수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을 안 한 게 아쉽다는 말씀하셨어요. 슈레더 총리가 기억나십니까? 슈레더 총리가 한 말 중에 당신 재임 중에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안 했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신은 최저임금제를 도입 못했어요. 독일도 최근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다. 다만 요식업, 수공업, 미용 등 분야에서는 부담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일자리 파괴, 경제 성장 저하 등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진작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게 슈레더 총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슈레더 총리가 노동유연화를 가장 3인당 출신의 총리지만은 유연화도 이뤘죠.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유연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교수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어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좀 제대로 된 데이터와 근거를 갖고 저희 어원들을 좀 설득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정세영 교수님한테 한번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집의 64페이지 보면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나온 건데 업종별 고용 유발 계수를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가 16.9, 교육 서비스가 13.7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전산 기계 장비, 전기전자는 4.0부터 8.8, 건설은 10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고용과 복지가 소비적 지출이 아닌 거죠. 가장 고용 유발 계수도 높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예, 과거부터 그런 효과가 많다라고 얘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치를 봐도 수치에서도 고용 유발 효과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근거나 수치를 가지고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